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한테 미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71회인데 공부하는 프로그램으로 중국의 미래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국제 정치가 이제 변화하는 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흥미도 되고 뭐 흥미거리도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관심사도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한 흥미나 관심사가 아니라 잘못하면은 국가의 사활에 관한 그런 문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뭐 일본, 중국, 러시아가 있고 그리고 뭐 미국은 세계의 강대국이기 때문에 한국에 그냥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변에는 세계 1대, 2대, 3대, 4대의 강대국이 있는 것이죠. 이들의 변화, 이들의 힘의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잘 따라가지 못하면은 이 국제 정치의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작은 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난파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국제 정치 구조 변화가 거의 국가의 사활적인 일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뭐 옛날에는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죠. 한 뭐 거의 1000년 동안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기 1500년에 그때 이제 명나라인데 명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GDP로 명나라의 GDP는 지구 전체의 3분의 1이 넘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지구 전체의 한 4분의 1 정도 치죠. 그때 명나라가 거의 한 3분의 1까지 간 정말 막강한 나라였는데 중국이 1800년대 후반에 이제 몰락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 중국 사람들은 이제 1800년대 중반부터죠. 결국은 아편 전쟁에 지면서부터 중국이 몰락을 했으니까 중국 사람들은 1842년 이후에부터 1949년 지금 현재 말하는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그 공산 정권이 수립된 1949년까지 그 100년을 치욕의 10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1970년대 후반 이후에 경제 발전을 개혁을 한 이후에 경제 발전을 하고 그리고 GDP가 세계 2위권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고 그래서 다시 이제 세계 1위가 되겠다라고 지금 이제 치고 나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지금 국제 정치 심의 변화가 아주 노골적으로 보이는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국의 미래라는 이런 얘기를 뭐 제가 이제 점쟁이처럼 한번 맞춰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는 좀 학술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국 관련 뭐 이야기는 많이 했고 또 세부적인 이야기는 뭐 많이 했고 앞으로도 이제 많이 해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만은 오늘 것은 이제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학자들이 어떻게 견해가 같거나 또는 어떻게 다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국제 정치는 변하는데 지금 중국이 지난 한 30년 동안 거의 9% 이상의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경제 성장을 시작했을 때는 세계 7등, 8등 정도 됐습니다. 중국이 10등 바깥으로 나간 적은 또 없습니다. 아무리 중국이 가난했을 때라도 이 등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언제라도 그래서 이제 옛날에 한 뭐 50년, 60년 전에 나온 국제정치학 책을 보면은 강대국의 반열에 중국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력은 가난할지라도 군사력이라든가 인구가 많고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어느 경우라도 세계 5대 강국 정도에 들어가는 거로 학자들은 다 중국을 묘사를 했죠. 근데 지금은 1등이 될 것이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1등이 될 것이냐. 근데 경제적으로 2등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자들이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2000년대가 시작된 또는 뭐 조금 빠르면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약 한 20년, 30년 됐죠. 국제정책에서 가장 큰 이슈는 중국이 과연 1등이 될 것이냐. 중국의 미래가 세계 21세기는 중국의 세기가 될 것이냐. 이것이 학자들한테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책도 거기에 관한 책이 제일 많이 나오고 저도 이제 그 주제를 뭐 관심 있게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공부하는 지금 사진 찍는 벽장은 전쟁 논책입니다. 제가 이제 원래 이 국제정치학에서 국제 분쟁이 저의 그 이론적인 이 필드이기 때문에 전쟁 논책이 있는데 요 바로 맞은편에 카메라 뒤쪽에 보면은 이것만큼 많은 중국에 관련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책도 한 2, 3천 권 뭐 사서 모아놨는데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아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책도 제일 많이 나오고 지금 마침 제가 이 조나탄 펜비라는 사람의 조그만 책인데 정말 재미있는 책입니다. Will China Dominate the 21st Century? 중국은 21세기를 지배할 것인가? 이게 바로 세기의 질문입니다. 세기의 질문. 뭐 국제정치학자들 중에서 이 질문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 그런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그래서 중국의 미래에 관한 연구는 그야말로 뭐 학자가 많다 보니까 학파도 많습니다. 학파도. 그리고 학설들도 많아요. 다양한 학파와 학설들이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중국은 1등이 될 거야 라고 주장하는 학설이 지금까지의 다수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좀 간단하게 주장을 해요. 역사는 변하는데 이제 미국은 뜬 태양 아니냐, 언제라도 뜬 해는 지기 마련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의 시대는 결국은 갈 거고 중국의 시대가 올 거다. 중국은 이제 필연코 세계 1등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저는 이제 곧 또 다른 사람에 속하는데, 아니다, 중국이 1등이 되지 못한다. 중국은 1등이 될 수 없는 수많은 그 난점들이 있다. 그것 때문에 1등이 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 이제 중국이 1등이 되지는 못할 거라고 보는 학자지만은 1등이 될 거다라고 보는 사람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누가 더 많은지. 저는 제 견해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 연말 기준으로. 그런데 중국이 힘이 세지면 어떻게 될까? 평화롭게 성장을 할까? 중국은 평화로운 나라고 방어적인 나라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야. 중국이 힘이 세지면은 이거는 독일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옛날 소련 같은 나라가 될 거야. 맹수가 될 거야. 맹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크더라도 이건 순한 나라가 될 거야. 그러니까 돈도 많고 뭐 무역도 하고 그런 나라가 뭐 이렇게 쌈질하겠어? 그래서 미중 관계는 중국이 크더라도 그냥 좋은 관계로 남아 있을 거야. 아니야. 이거는 싸우고 말 거지. 그것도 이제 학설이 갈라집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학자들이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중국의 미래가 1등이 되고야 말 거야 하는 사람들의 그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요거는 좀 학술적으로 왜 그렇게 말하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 편인데, 봐라, 지난 30년에 중국은 1년에 9%씩 성장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성장을 이어가면은 30년 후에는 미국을 당연히 앞서는 것이지 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이 1등이 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을 대입론자, 대입이라는 게 뭐 대학교 입학이라는 게 아니라 갖다 이제 끼워 놓는 겁니다. 영어로 extrapolation. 그러니까 갖다가 지난 30년을 미래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에 매년 9% 성장을 했으니까 미래에도 9%를 성장을 한다고 가정하면은, 그럼 그거 계산하기 쉽습니다. 그 전자계산기로 계산하면 나와요. 10년 후에 중국 GDP가 얼마인지. 지금 거에다가 매년 뭐 10%면 곱하기 1.1 곱하기 1.1 하면 딱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입론자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extrapolationist, extrapolation 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러고, 아니지, 지금 중국의 모습은 이게 많이 부풀어진 모습이야. 그 마치 1990년대 일본처럼 무너져 내릴 거야. 즉 거품이 터져버려. 그래서 중국의 미래가 미국을 앞설 수 없다라고 보는 사람을 버블론자라고 봅니다. 버블이라는 게 이제 그 거품이죠. 거품론자, 대입론자. 뭐 다 버블, 대입이 100%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이제 재미있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관계의 미래, 이제 버블론자는 여기서 빠지죠. 뭐 어차피 중국은 미국한테 대들 나라가 못 되니까. 그런데 중국이 미국만큼 커졌을 때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 으르렁거리고 싸울 수밖에 없지가 드래곤입니다. 용. 그런 사람을 드래곤이라고 그래요. 미국과 중국은 필히 한판 붙는다. 드래곤. 그리고 아니야. 중국이란 나라하고 미국이란 나라는 평화롭게 지낼 거야. 왜냐면은 둘이는 한 나라가 돼버려서 거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중국은 미국의 공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중국의 시장이고, 시장과 공장이 어떻게 싸우니? 같이 잘 지내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팬다라고 그럽니다. 팬다. 팬다가 아주 착한 곰이죠. 그래서 중국이 힘이 세지더라도 미국하고 싸울 가능성은 없다. 그런 사람을 팬다라고 그러고, 아니야, 중국이 세지면 한번 붙을 거야. 그런 사람을 드라곤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버블론자에 속하기 때문에 뭐 팬다나 드래곤까지 가질 않는데, 중국이 큰다고 가정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 저는 드래곤입니다. 저는 뭐 현실주의 국제정착을 신봉하기 때문에 힘이 센 나라가 얌전하게 지내기는 어려운 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이죠. 여기 제가 그 책을 한두 권 이제 갖고 왔는데, 요거 이제 에드워드 스타인펠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Playing Our Game. 이 책은 뭐냐면은 중국이 강대국이 되더라도 돈이 많아지더라도 미국하고 싸울 이유가 없어. 중국은 우리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시장이고 쟤네들은 공장이고, 공장과 시장이 왜 싸우니? 라고 하는 그런 맥락의 책입니다. Playing Our Game. 제목도 재밌죠. 그리고 내가 지금 중국은 커지면은 미국한테 으르렁거리고 덤빌 거야. 용의 유전자. 중국 사람들 피 속에는 용의 유전자가 있지. 용이라는 것은 그 서양에서는 아주 그 무서운 동물로 치고, 그리고 의미가 조금 나쁜 동물입니다. 용, 뱀. 그 뭐 성경에서는 뱀이 상당히 그 나쁜 동물로 묘사가 되죠. 용도 서양에서는 좀 이렇게 그 부정적으로 묘사가 되는데, 중국을 용이라고 쓰는 이 문화적인 그 함축이 나쁜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은 용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중국이 크면 어떻게 평화가 있겠어? 라고 하는, 그거를 대표하는 여러 권 중에 이제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긴 학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는 뭐 압도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앞선다라는 것이 우리나라를 압도하는 이론입니다. 지금도 신문 보면은 대부분 뭐 이제 미국은 뭐 이제 석양에 뉘어뉘어 사는 해예요. 중국은 지금 막 떠오르는. 그런데 저는 그것은 너무 상황을 간단하게 보는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편입니다. 일단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냥 그 재미로 그 미국에서 나오는 그 유튜브들을 보다 보니까 2050년에 어느 나라가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고, 그래갖고 10나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이제 보면서 받아 적다가, 뭐 지금 그 자료가 완벽하지가 못합니다. 2050년에 세계 10등이 독일이랍니다. 세계 10등이. 지금 독일은 세계 4등이죠. 그러니까 독일은 이제 조금 밀리는 거예요. 독일이 몇 조인지 내가 못 받아 적었습니다. 한 뭐 6조, 7조 될 거예요. GDP로. 9등이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9등? 유튜브에. 근데 설명도 없이 그냥 9등은 누구? 돈은 얼마? 8등은 누구? 돈은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재미로 들으시면 됩니다. 9등이 나이지리아랍니다. 나이지리아. 7조 3천억. 지금 우리나라가 1조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거의 한 4배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 나이지리아가 2050년에. 8등이 러시아랍니다. 8등이 러시아. 나이지리아는 지금 등수가 아예 없고, 러시아는 지금 12등입니다. 근데 8등으로 오른대요. 이것도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7등이 일본이랍니다. 7조 9천억 달러. 지금 일본이 한 4조쯤 되는데 앞으로 30년 동안 뭐 별로 늘지 않는다가 됩니다. 6등이 멕시코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6등이 멕시코. 조금 이상하고만 하는 느낌이 들죠. 8조 달러. 5등이 브라질. 예, 브라질이 지금 이제 한 8등, 7등 그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5등. 4등이 인도네시아입니다.
12조. 참 이게 뭐를 기준으로 했는지 설명을 안 하고 그냥 해서 그냥 재미로 봤습니다만은 3등이 미국입니다. 41조. 2등이 인도랍니다. 인도 42조. 중국이 1등인데 61조로 나옵니다. 61조. 이거 뭘 가지고 계산을 한 것일까? 뭐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 그 1등이 중국, 2등이 인도, 3등 미국, 4등 인도네시아, 브라질 5등, 멕시코 6등, 일본 7등, 러시아 8등, 나이지리아, 독일 9등, 10등. 예. 좀 그동안에 전혀 뭐 그런 이상한 등수가 다 있네.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골드만삭스라는 회사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아주 그 유명한 그 금융회사인데 골드만삭스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 될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거를 상당히 기분 좋은 뉴스라고 이제 받아들였는데 골드만삭스의 그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2050년이 되면은 한국은 국민소득이 8만 1,000달러가 돼가지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될 거다. 그 1등이 누군지를 그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우리는 2등이라는 소리에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골드만삭스가 예측했다는 것을 아주 기쁘게 지금도 이제 많이 그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내가 방금 앞에서 얘기한 거는 10나라 중에 한국이 없어요. 없는데 사실은 그 골드만삭스가 예언한 것 중에서 다 따져보면 사실은 기분 나쁜 예측입니다. 골드만삭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8만 1,000달러를 벌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인소득이 높은 나라가 되는데 한국 앞에 있는 나라 GDP 총액으로 중국 1등, 미국 2등, 인도 3등, 일본 4등, 브라질 5등, 멕시코 6등, 러시아 7등, 독일 8등, 영국 9등, 프랑스 10등, 인도네시아 11등. 그것이 2018년 한국 등수가 11등입니다. 나이지리아 12등, 한국 13등. 2050년에 한국은 지금보다 등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뭘 어떻게 예측인지 지금 계산하고 웃깁니다. 8만 1,000달러 곱하기 8만 1,000달러 곱하기 그때 5천만이라고 그냥 치면은 그럼 4조죠. 4조 좀 넘는데. 근데 나이지리아가 7.3조로 9등이거든요. 그 4조니까 13등 되는 거죠. 근데 8만 1,000 이건 어떻게 계산된 건지 다른 나라는 우리보다 인구가 그러니까 워낙 더 많은 건지 이건 잘못된 계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곰곰이 따져서 보고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그 예측하는 기관들이 왜 이렇게 틀리게 예측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틀리는 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이제 바로 그래서 책을 쓴 겁니다.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이라는 책을 제가 이거를 이제 한국경제연구원에 있을 때도 그때도 이제 보고서로 썼고 그리고 그 책을 이제 뭐 한참 더 수정을 해가지고 좀 양도 불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2016년에 여름에 이 책을 썼는데 지금 쓴 지 뭐 벌써 2년 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뭐 좀 보충해가지고 다시 책을 써야 될 시점이 됐는데 이 책을 쓰면서 이 데이터들을 쭉 찾아봤는데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일단 발견한 책 중에서는 지금 이 해미시 맥레라는 영국 학자가 쓴 겁니다. 영국 학자라기보다도 영국의 그 코멘테이터인데 영국의 유명한 신문에 글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평론가예요. 해미시 맥레라는 사람이 The World in 2020, 2020년의 세계라는 책을 썼는데 이제 그 책의 부제가 Power, Culture and Prosperity, 권력, 문화, 그리고 번영 이런 책입니다. 이 책에 뭐라고 썼냐면은 이게 1994년 책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나온 지가 이제 한 5년 돼가죠. 이제 2019년이 곧 되니까 25년 전에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은 지금과 같은 기세가 계속된다면 그러니까 1994년인데 80년대 중국의 성장의 기세가 중국은 1978년에
개혁 개방을 하고 그때부터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세가 계속된다면 12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의 GDP가 2003년에 가서는 미국보다 더 커질 것이다. 2003년, 지금 2019년이 내일 모레니까 이제 16년 전 얘기입니다. 16년 전에 중국이 미국을 앞설 것이다라고 30년 전에 예측했습니다. 1980년대에 성장률이 반감되더라도 그 높은 성장은 계속 유지하지 못하죠. 과거에 10%가 5%로 내려가더라도 아무리 늦어도 2014년에 중국이 미국을 앞설 것은 확실하다라고 세계적인 평론가가 예측을 한 겁니다. 이 사람 지금 사과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늦어도 매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려갈지라도 내려가는 걸 고려하더라도 2014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앞설 것이다. 지금 2018년 거로 보면은 미국을 20조 정도로 봅니다. 미국 GDP를. 중국 GDP를 12조 정도로 봅니다. 아직 중국이 미국을 못 앞서고 있습니다. 얼마 갈지 모르는데, 근데 2020년의 세계라는 그때 정말 많이 그 인기 있던 책입니다. 이 책에서 2003년에 가면은 미국이 중국한테 뒤지고 아무리 늦어도 2014년에 중국이 미국을 앞선다. 저런 책들이 이제 센세이션했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사진을 보실 거예요. 이 사람 이름은 로버트 포글이라는 사람입니다. 로버트 포겔이라고도 FOGEL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예측을 했냐면은 2040년이 되면은 2040년이니까 이거를 예측한 것은 2010년에 예측한 겁니다. 지금 이제 예측한 지 9년째 돼가요. 8년 몇 개월 됐는데 서기 2040년에 중국의 GDP는 지구의 40%가 된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한 나라가 지구 전체의 40%가 된다. 그리고 중국의 GDP가 얼마냐? 123조 달러다. 2040년에. 아까 제가 맨 앞에 소개한 거가 61조라고 그랬죠. 이것도 뭐 도대체 뭘 근거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2050년에 61조. 그래서 중국이 1등이라는 그 미국 유튜브에 나온 얘기고, 이거는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노벨상 받았으니까. 노벨 경제학상에 빛나는 로버트 포겔이라는 사람이 2040년 중국의 GDP는 지구의 40%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의 35%.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미국이 중국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 이제 2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2010년 포린 폴리시라는 잡지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쓴 겁니다. 아예 그 논문을 제가 이제 봤는데 123조를 123 트릴리온이라고 쓰지 않고 그냥 아예 숫자로 썼습니다. 123, 000, 000, 000, 000, 공이 12개 붙어요. 123 그리고 공이 12개 붙는 숫자를 딱 쓰고 점 China's estimated economy by the year 2040. 2040년 중국 경제 예측. 그리고 123조. 노벨상 받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니, 그러니 웬만한 사람들이 다 이제 맞다라고 이제 하고, 이제 중국의 시대가 된 거는 결정적이라고 다 이제 믿는 것이죠. 이 사람은 뭐 2013년에 뭐 작고했습니다. 2013년에 돌아가셨는데, 1993년에는 노벨상도 받았고, 그리고 노벨상 받은 지 뭐 17년 되던 해에 앞으로 이제 30년 후에 중국은 123조에 정말 이건 뭐 거의 어마어마한 거죠. 요거를 중국 시민들이 얼마 버느냐로 나누면은 개인 소득 8만 5천 달러가 됩니다. 그럼 아까 골드만삭스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국이 세계 2등의 소득을 올리는데 2050년에 8만 1,000불이다. 근데 중국은 2040년에 8만 5천 불이래요. 이건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엉터리 같아요, 느낌에.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슨이라는 사람, 그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학자들이 이렇게 예측했다가 정말 그 대망신을 당한다. 뭐 그 망신당한 명단에 제가 키신저도 집어넣고, 그리고 또 유명한 그 폴 케네디도 놓습니다. 다 망신당했어요. 예측이 다 틀렸습니다. 그런데 이 노벨상 경제학상을 받은 폴 사무엘슨은 뭐가 틀렸습니까? 1989년에 쓴 경제학 개론책에서 소련의 경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썼는데 그 해에 소련이 망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 1989년 나온 책에서 소련의 경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미국의 문제가 있다고 썼는데 그 해에 소련이 망했고, 이분은 뭐 이제 123조의 나라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123조가 되려면은 2008년서부터 2040년까지의 매년 10.8%가 성장한다고 계산하면 됩니다. 이 32년 동안 매년 10.8% 성장하면은,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대로 내려갔죠. 그러니까 이건 벌써 이미 틀린 거로 이제 판명이 됐습니다. 6%로 지금 최근에 내려갔기 때문에 이 산업과가 맞으려면 앞으로 12, 13%씩 성장을 하는 애가 몇 번 있어야지 이 숫자가 맞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아무튼 이 논문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한테 놀라움과 뭐 어떤 사람은 탄식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특히 뭐라고 그랬냐면은 과장이 심해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너무 얕게 평가한 거야 그랬습니다. 과장이 심한 게 아니라 너무 약소하게 평가한 거야. 이거보다 더 돼. 중국 정부는 2040년에 45조쯤 될 거라고 예측했고, 국민소득은 3만 1,000달러가 될 거라고 중국 정부는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이 사람은, 로버트 포겔은 중국 정부가 너무 중국을 우습게 보고 있구만, 이라는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한 거죠.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라는 영국 잡지 보면은, 제가 이제 요새는 그거 안 봅니다만은 옛날에는 매년 이거를 들어가서 봤습니다. 거기 보면은 홈페이지에 이제 미국이 쭉 올라가고 중국이 쭉 가고 해서 언제 미국이 중국한테 뒤지느냐가 항상 도표로 나옵니다. 항상 도표로 나왔는데, 제가 그냥 그 몇 년 동안 항상 중국 그 이코노미스트지가 이 해에 미국이 중국한테 밀려가 2016년입니다. 근데 뭐 지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2016년, 지금 2018년이 지금 끝나가는데, 지금 20대 20조 대 12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코노미스트라는 세계적인 그 잡지를 만드는 회사의 예측도 사실은 맞지가 않았던 것이죠. 예. 요 몇 년 전에 나온 조지 프리드맨이라는 그 뭐 내가 좋아하는 학자입니다. 조지 프리드맨 박사. 이 사람은 그 예측을 너무나도 잘해가지고 그래서 대학 교수를 하다가 아예 예측만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 텍사스 오스틴에 이분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Strategic Forecasting이라는 그저 그 미래 예측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미국 항공모함이 어디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바로 이 스트래포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자료를 찾은 겁니다. 그 정도로 그 세계적인 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연구소의 그 이제 연구소 소장인데, 이 프리드맨 박사가 요 몇 년 전에 앞으로 100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뭐 과거에 그 예측이 다 맞아가지고 예측 연구소를 만들었고, 별명이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제가 이런 얘기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The Next 100 Years, 이 책은 우리말로도 번역이 다 나왔습니다. 번역이 나왔는데 이 책의 5장, 이 책의 5장 제목이 China 2020, 그러니까 중국 2020년, 그리고 점점 찍고 A Paper Tiger, 종이 호랑이. 중국이 2040년에 123조가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 프리드맨 박사는 2020년에 중국은 종이호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종이호랑이라고 한 그거를 제가 이제 제 책에 조금 그 요약을 했는데, 보겠습니다. 예. 그 2020년에 왜 중국은 종이호랑이가 될까? 예.
이 책은 중국이 지난 30년 동안 급속한 경제 성장을 했다는 사실이 중국의 지속적인 고속 성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지난 30년 동안 했는데 앞으로 30년도 하면은, 근데 그 말은 누가 못해요. 그죠? 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30년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국은 앞으로도 30년 동안 10%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야지, 지난번에 30년 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다 같은 대입. 그래서 아까 대입론자라고 그랬죠. 대입론자들이 다 이제 중국이 미국을 확실하게 앞설 거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얘기는 중국은 고도 성장이 멈추면 정치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이제 1987년에 민주화됐죠. 민주화됐는데 민주화되자마자 8%, 7, 8%의 경제 성장이 3, 4%로 그냥 딱 내려갔습니다. 그걸 민주화라는 과정으로 흡수를 한 겁니다. 거기서 생길 수 있는 파탄을 민주주의를 함으로써 이제 문제가 안 생기게 한 거예요. 그래서 민주화가 됐을 때는 8%의 고속 성장이 4%로 내려가도 그것이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정치 체제가 붕괴가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국은 고도 성장이 멈추면 정치적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라가. 그래서 이 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미래 분석은 좀 웃기는 것이다라고 이제 프리드맨 박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손과 같은 나라다. 세계로 뻗어나가기 어렵다. 중국이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것은 정말로 그 지정학을 거슬러야 됩니다. 중국은 대륙국가고 대륙에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영일동맹 얘기할 때도 대륙 세력하고 해양 세력이, 우리나라는 반도기 때문에 어디로 붙을 수 있어요. 반도는 대륙도 될 수 있고 해양도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운명으로 대륙 위에 붙은 것이죠. 한국은 운명으로 해양에 붙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 잘라졌으니까, 2차 대전 끝날 무렵에. 그리고 1945년에 그렇게 잘라진 다음에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한 나라는 정말 다음번 밥이 어디서 올지 모르는 나라가 됐고, 한 나라는 밥을 먹을 때 칼로리를 보고서 밥을 먹는 나라가 된 겁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통일을 한 다음에 어느 쪽으로 붙을까?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지정학적으로 손과 같은 나라다. 세계로 뻗어나가기 어렵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해양 전략 공부하면서 그 하나의 법칙을 발견한 건데, 뭐 이제 누구든지 다 아는 법칙입니다. 패권국은 반드시 해양 국가입니다. 지구 1등은 반드시 해양 국가다라는 얘기예요. 도전국은 바다에서도 나오고 땅에서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포르투갈이 챔피언일 때 스페인이 도전하고, 스페인이 챔피언일 때 영국이 도전하고, 그거는 해양 국가끼리 싸웠습니다. 근데 영국이 패권이 확립된 다음에는 덤비는 나라들이 주로 대륙에서 나왔습니다. 프랑스가 덤볐고 독일이 덤볐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영국의 패권을 그냥 이어받은 것이죠. 뺏은 게 아니라. 미국이 챔피언일 때는 러시아, 소련이 덤볐고 대륙국가. 그리고 지금 미국이 그냥 챔피언을 하는데 대륙국가인 중국이 또 덤비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의 법칙을 보면은 반드시 해양국가가 패권으로 남습니다.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이제 성과 같은 나라다, 그러니까 바다로 나가기가 곤란한 나라다라고 프리드맨 교수가 썼고요. 바로 이런 그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중국이 패권국으로 가기 아주 힘들다라고 쓰고, 그 문제가 2020년이면 노골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2020년에 중국은 페이퍼 타이거, 종이 호랑이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국이 미국을 앞섰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 그 도표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2016년에 칸츄리 GDP 해가지고 PPP 랭킹이라고 괄호해놓고 PPP라고 쓴 그 이제 특이한 거가 있는데, 2016년에 중국이, 미국은 18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중국은 20조 9천억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한 2조가 많아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계산한 거야?
PPP라는 그 특이한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그 PPP를 그냥 우리 뭐 설명을 하자면은 구매력 평가 지수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Purchasing Power Parity. Purchase, 물건을 산다는 뜻이죠. 물건을 사는 비율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점심 한 끼 먹는데 1달러다. 미국은 점심 한 끼 먹는데 2달러다. 그 미국이 2배 벌어도 같은 거로 치는 겁니다. 그 뭐 이제 점심 먹는 값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종합을 하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1,000만 원 벌어도 서울에 2천만 원 버는 사람보다 그게 더 큰 거야 라는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왜? 지방은 서울보다 물가가 훨씬 싸니까 지방에서 1,000만 원 번 사람은 서울에서 1,500만 원 번 사람보다 더 많이 번 거로 쳐줘야 돼. 나는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적당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PPP로 계산하는데, 그렇게 계산하면은 중국이 지금 금년에 25조로 나오고 미국은 20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더 이긴 거야. 우리 얘기가 맞았어 라고 얘기하는데, 예, 중국 사람이 돈 들고 외국에 나가면은 중국 가격으로 치지 않죠. 국제 가격으로 칩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노미널하게, 그걸 이제 노미널이라고 합니다. PPP가 아니라 노미널 데이터. 지금 내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그 미국은 2018년에 20조 정도 되고 중국은 12조 정도 됐다는 거는 바로 노미널입니다. 근데 PPP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구매력 지수로 얘기하면은 중국은 25조, 미국은 뭐 20조 해가지고 미국이 지는 거로 나오죠. 근데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계산할 때. 아무튼 그 2050년에 누가 1등이다 이런 거 보면 지금 뭐 형편없이들 다 데이터가 틀립니다. 뭐 나이지리아도 들어가고 뭐 브라질 들어가는 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인도네시아 그것도 조금 좀 이상하고 뭐 그런 그 이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개인들이 예측했던 거는 뭐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그 상당 부분의 그 연구 인력도 가지고 있고 팀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데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제통화기금 뭐 얼마나 그 권위 있는 기관이겠습니까? 제가 그 이제 학생들한테 또는 뭐 우리 이런 그 방송을 할 때 각 나라의 GDP를 주로 IMF 거를 제가 이제 참고를 합니다. IMF에서 발표한 거를 쭉 보는데 국제통화기금이 2011년, 그러니까 IMF가 국제통화기금이죠. 2011년 그 예측을 했는데 2011년에 예측했으니까 지금부터 7년 전이죠. 8년 전이죠. 기껏해야. 그런데 2016년에 중국이 1등이 된다고 예측을 한 겁니다.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은 중국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IMF하고 거의 정말 그 비슷한 동급의 퀄리티 있는 경제 자료를 산출하는 기관이 월드뱅크입니다. 세계은행. 거기에서는 2014년에 중국이 미국을 앞섰다는 그 보도 자료를 그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PPP로 앞섰다는 뭐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옥스퍼드 대학 출신 그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는데 인도계통 사람입니다. 아빈드 수브라마니안이라는 그 인도 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내가 아까 얘기했죠. 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통상적으로 2016년이면은 미국이 중국한테 뒤지게 될 것이다. 2016년. 즉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크로스되는 해입니다. 중국이 앞서는 해인데, 요 사람이 그 책을 썼는데 이클립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클립스라는 게 뭡니까? 그 달이 끼우는 거 뭐 이런 거죠. Living in the shadow of China's economic dominance. 중국이 경제 도미넌스, 중국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데 그런 그 그늘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은 그 그늘에서 어떻게 살까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2016년은 예상보다 빨리 다가올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해가 2016년이다라고 이제 이 사람도 이거 이코노미스트 쪽에서 그 일하는 사람이죠. 그 잡지에. 그리고 골드만삭스 아까 또 나오지만은 그 브릭스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브릭스가 뭡니까? 브라질, 그리고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 이 큰 나라들입니다. 덩치가 큰 나라들인데 그동안 경제 발전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이 나라들이 치고 나온다 그래갖고 BRIC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도 이제 그 이름이 짐 오닐이라는 사람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2017년에 중국은 1등이 된다라고 예측을 했죠. 지금 2017년, 2018년 다 됐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나는 PPP로 얘기한 거야. 그런데 그럼 서울에서 사는 사람 1년에 1,0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시골에서 사는 사람 1년에 5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시골 사람이 돈 더 많이 버는 거야 라고 얘기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또 책을 한 권 볼 텐데 왜 그러면 이런 설들이 이렇게 많이,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중국이 앞선다는 얘기가 뭐 압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저기 강의할 때 2040년에 누가 1등이에요 물어보면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100% 중국이라고 한국 사람들은 다 대답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미국이 더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군인 장교들한테 강의를 드문드문 하는데 그 장교분들은 뭐 거의 100% 미국이라고 대답합니다. 2040년, 2050년에 세계 1등이 누굽니까? 그러면 뭐 이제 뭐 해군 장교, 육군 장교, 공군 장교 대부분이 그거 당연히 미국이죠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서점가에 중국이 1등 된다는 책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When China Rules the World라는, 여러분들이 책 보실 거예요. 그 마틴 짝스라는 영국의 신문 기자입니다. 저 사람이 뭐 물론 이제 막시스트 쪽이죠. 그런데 저 책이 이제 우리말로 뭐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 뭐 번역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 When China Rules the World 그러면 중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라고 번역해야지 사실은 더 많죠. 그런데 하여간 이런 책, 이게 완전히 대입론의 전형입니다. 제가 전 책을 쭉 이제 읽는데, 아주 정독을 하면서 읽는데, 이게 왜 무슨 이유로 중국이 1등이 된다는 그 이유가 설명이 돼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한참 읽다 보니까 지난 30년 동안 10% 성장을 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니까, 그럼 그거는 논리가 안 쓰는 거죠. 앞으로도 30년 동안 10% 성장할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다라고 써야지 그게 학문적 규정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저 책이 압도적으로 유명한 책이 됐죠. 물론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명한 책입니다. 금년에 2018년 현재 이 노미널 GDP,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 1,000만 원 버는 거하고 시골 사람 500만 원 버는 거를 뭐 그 동네 집값 땅값 따지지 않고 그냥 했을 때 서울 사람이 2배 잘 산다라고 얘기할 때 그 기준으로 한 것이 이제 노미널 GDP인데, 미국이 이제 2018년 현재 19조 3,900억 원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뭐 다른 기회에서도 몇 번 보여드렸습니다. 중국이 12조, 일본이 4조 8천억, 그러니까 약 5조 가까이 되죠. 독일이 3조 6,840억, 영국이 2조 6천억, 인도가 2조 6천억, 인도가 영국보다 조금 못합니다. 프랑스가 2조 5천억 좀 넘고, 브라질이 2조 549억. 그래서 이 8나라가 2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1조 5천억 정도 돼가지고 5천만 나누니까 3만 불이 아슬아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2조가 넘는 나라 8나라인데 지금 미국이 20조, 중국이 약 12조 정도 되는 거로, 이게 노미널로는 지금 그렇다라고 이제 데이터 나온 겁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한국에다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